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휴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김찬은 전라남도 섬마을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는 젊은 한의사입니다.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질병보다는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식사 잘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듣는 말이다. 뻔하고 불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의사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말을 해야만 한다. 진리에 가장 가까운 말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궁금할 것이다.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거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휴식은 어떻게 취하는 거였더라? 아니, 근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가 쉬어도 되긴 되는 거야? 이 물음들에 대해 고민한 끝에 몇 가지 전하고 싶은 대답이 있어 휴식 수업을 썼다고 합니다. 항상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다. 저녁만 되면 눈이 빠질 듯 아프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진다. 며칠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특별히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늘 어딘가 불편하다. 모처럼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당신, 제대로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겐 휴식 수업이 필요합니다. 1교시 준비 수업, 미병, 건강 상태도 질병 상태도 아닌 제3의 상태. 질병이 이미 자리 잡은 후에 약을 쓰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것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교시 마음 수업. 왜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될까? 감정을 조화롭게 하라는 말은 좋은 감정만 드러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충분히 슬플 만큼 슬퍼해 보는 것입니다. 3교시 밥상 수업.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어떤 음식이 청담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음식이 청담하지 않은 음식인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교시 습관 수업. 작은 습관을 바꿔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순 없을까? 호흡 훈련을 반복하면 불안과 그에 따르는 신체 증상까지 함께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생깁니다. 불안이 곧바로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죠. 쉬었다 가야 멀리 갑니다. 섬마을 젊은 한의사가 알려주는 쉼의 기술, 휴식 수업. 힘겹게 달려오다 지쳐버린 당신에게 아주 옛날 성인들이 백성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부정한 기운을 피하세요. 또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고요하게 비워 참된 기운이 따르게 하여 정신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러니 어디서 병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한가롭고 욕심이 적어 두려울 것이 없었고 노동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지 않으니 진기가 조화되어 각자 원하는 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고 아무 옷이나 편하게 입었으며 각자의 환경에 만족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순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욕망이 그들의 눈을 피곤하게 할 수 없었고 음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진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자연과 사람에 관하여 두려움 없이 마주하였으니 이것이 도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도 늙지 않고 건강한 것은 덕을 지켜서 손상받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폐병이 아니라 미병. 며칠을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항상 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워요. 저녁만 되면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면서 기운이 빠져요.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검사상 수치는 정상이어서 병이 있는 건 아니래요. 이 가련한 환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정확한 병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꾀병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증상을 모두 고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저에게 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있습니다. 바로 미병입니다. 미병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황제내경에 뛰어난 의사는 질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지 않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병이란 병은 아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상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검사상 경계역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 상태도 질병 상태도 아닌 상태라는 의미로 제3의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에 해당한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건넬 수 있는 한 가지 위로 아닌 위로는 현대사회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갤럽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질병이 없는데도 피로, 통증, 수면 이상, 소화 이상 등의 불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47%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비율로부터 피로, 통증, 분노, 소화불량,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감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위의 정의대로라면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미병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피곤하고 하면은 굉장히 눈이 저녁 때 되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피로하더라고요. 근육통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이런 미병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섬유 근육통, 가민성 대장 증후군, 1차성 두통 등이 이런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질병으로 잘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죠. 아프니까 미병을 다스려라. 우리나라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병 연구와 미병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한창이지만 미병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이 겪고 있는 피로, 분노, 아픔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당신이 청춘이라서 아픈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질병이 오기 바로 전 단계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양생을 통하여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미병을 다스리라고. 황제내경의 구절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끊임없이 질주하듯 가로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힘들게 일으킨 가정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손해를 감당하기보다는 언제 올지 아득해 보이는 재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욕심을 내려놓고 양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처음에는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병이 발생하면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병일 때 다스려라 라는 말은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교시 마음 수업, 잘 다스리는 태도에 관해서 나를 속이지 말고 주변에 휘둘리지 말기. 그 몸을 닫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한다. 다음으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정심에 대하여 주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욕심이 동하고 감정이 치우쳐 마음이 올바른 상태를 잃기 쉽다.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지나쳐 평정을 놓친다면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신을 바로 하려면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이목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양생하는데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시끄럽고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바삐 움직이게 하며 몸도 소진시킵니다. 노자는 입을 닫고 귀를 막으면 평생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장자는 귀로 듣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사물을 대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마음을 비워내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하여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욕망이 외부로 향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들이 있나요? 그 욕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나의 주체적인 욕망과 타자의 욕망이 뒤범벅된 마음속에 결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자신의 욕망인지 아니면 주위로부터 주입받은 부모라든지 가족들로부터 부여받은 욕망인지라는 거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화를 바라보기,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라. 일단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야 할까요? 화를 내게 하는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를 내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은 나에게 공격성을 드러냈다거나 저 사람이 나의 입지나 생존을 위협했다라는 것 같은 해석입니다. 화를 내는 과정의 두 번째는 화난 감정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앞의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살펴봐도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명백해서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난 감정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꼭 화를 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과 표출하는 행동을 따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는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훈육하는 가정이라거나
특수성이 있는 업무 중이라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목소리를 높여 화를 분출하는 것뿐인 줄 알고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단지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의 감정이 상했음을 인지시키는 것이라면 화를 폭발하듯 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하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화를 내느라 굳이 나의 몸과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화내는 감정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조절 가능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분노하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만약 자주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후회한다면 훈련이나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나요? 평소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시다. 만약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기억이라면 절대 억지로 상세하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에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다면 얼굴 표정과 같이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둘러싼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름 붙인 그 감정들을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었나요?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억누르려고만 하거나 불완전한 모습을 지닌 스스로가 싫어서 비난해 오지는 않았나요? 이제 이름을 붙인 생각이나 감정들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들을 적어보세요. 불안을 살며시 내려놓는 법.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모습들을 들여다봅시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달리게 하는 실체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 불안의 끝에서 내가 원하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곧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불안해 하시나요? 불안감이 없다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능률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불안감을 좀 더 내려놓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당신이 가는 힘든 길의 끝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굳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고집하시나요?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마음을 붙잡아 두는 법.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시키다가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 따라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평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혼란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 관찰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상위의라는 뜻이고 내가 인지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즉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지 관찰자의 시점에서 또렷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나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도 나인데 내가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 조정 상태에 있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감정은 자동적인 생각의 패턴을 이루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또렷이 인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화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시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차림 명상이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인지를 하라는 거죠. 마음 챙김이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또렷이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비판, 단적으로 바라보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중해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명상법 훈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걷고 있다면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내 얼굴에 부딪히는 공기의 온도, 주변의 풍경을 볼 때 생겨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 머릿속이 과거나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면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하여 현재에 머무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던 감정도 몸의 감각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게 소유하고 많이 존재하기. 어떤 이들은 외부의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소유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를 소유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소유하여 나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나는 소외됩니다. 소유적 삶에 대비되는 삶이 바로 존재적 삶입니다. 존재적 삶을 사는 이는 적게 소유하고 스스로 많이 존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소유함에서 자기의 삶의 의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되 상대의 마음을 가지려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상대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행위 자체로서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흔히 삶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행자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 여정을 온전히 느끼려고 합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건 가지 않는 길이건 발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때로 길을 잃어도 그 자체가 여정이자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서 동행자를 만나면 기뻐하며 함께하고 헤어질 때가 되면 슬프지만 지나치게 오래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행의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 사람, 그들이 사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느끼며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느끼고 매 순간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고 함께 걷고 그냥 또 걷기.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도 첫 번째로 권해지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걷기 운동의 효과가 보고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햇볕을 쬐며 적당한 강도로 걷는 것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하고
심혈관계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 꾸준히 하다 보면 특정한 과제를 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이런 효과들은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우리의 건강에 이처럼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도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생활 습관입니다. 걷기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이나 정해진 경로 없이 천천히 걷는 것을 산책이라고 합니다. 산책은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운동이지만 달리 보면 하나의 휴식 방법이기도 합니다. 혼자 걷기. 저는 무엇인가 정리해야 할 생각이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주로 혼자서 정처 없이 걷곤 합니다. 공원을 걷기도 하고 가파르지 않은 산길을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길이 닿는 대로 이동하면서 머릿속의 생각들 또한 물 흐르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가장 좋은 사색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머리를 싸매도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다른 것에 방해 없이 온전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해서 잠드는 순간까지도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가부화가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잠깐의 심심과 빈 시간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웨이트 운동을 해본 분들은 휴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근육이 자라는 것은 운동할 때가 아니고 운동을 하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은 책상 앞에서 계속 정보를 받아들일 때가 아니고 그저 그 생각들을 가만히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입니다. 혼자서 하는 산책은 현대인에게 훌륭한 사색의 시간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팔을 가볍게 흔들며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봅시다.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오롯이 집중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들만 넘치는 세상.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 늘 치열한 삶을 살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한 때나 다짐을 할 때 주먹을 꽉 쥐던 것이 어느 순간 버릇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실제로 그는 늘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마치 손에 힘을 빼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요. 이 책을 통하여 명상, 산책, 호흡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다 힘을 빼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늘 꽉 쥐고 있던 당신의 주먹으로는 신이 당신에게 준 현재라는 선물을 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위로해주고 싶은데 무엇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저 힘내라고 말할 뿐입니다. 저는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힘이 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나는 그냥 당신이 하루하루 아프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이 마음이 당신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이 책을 읽으며 누군가를 떠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란도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당신의 손때가 묻은 이 책을 선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모든 날들이 안녕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입니다.